뭐 선거가 아니었으면 안 쫓아냈겠죠.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앞으로 정의를 떠들고 뒤로 온갖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저를 대통령 시켜주세요. 출마 선언하신 걸로 알고. 아니 우리 한국도 대부분의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대안을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물갈이 이순신 프로젝트 시정토크 3월 마지막 주 방송입니다. 오늘도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는 역시 선거와 그거와 관련된 부동산 이슈가 또 주였죠. LH 사태 때문에 그런지 온통 부동산을 가지고 선거 때 네거티브 공세들을 펼치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부동산 때문에 생긴 일이죠. 뭐 선거가 아니었으면 과연 경질을 했을까 싶긴 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검찰청이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및 최고형 구형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붙어서 나와 있네요. 다 잡아가야 되지 않나? 제가 이 기사를 방금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첫째는 이걸 보면서 전부 공직자 전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전원 구속하고 최고형 때려라고 해서 검찰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검찰도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선거용으로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이렇게 뭘 하더라도 하다못해 최소한 앞뒤가 맞게 해야 되잖아요. 정책 실패랑 부동산 부패는 공직자 부패는 다른 얘기긴 한데. 아니 공직자 부패라면 누가 지금 최고 권력자예요? 누가 최고 인사권자예요? 자기부터 먼저 구속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참 너무 웃긴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예전에 이명박 때는 또 5년 동안 내내 그 이야기 되풀이하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 때 또 내내 그 이야기 되풀이하고 문재인 때 되니까 문재인 때 또 지금까지 4년 동안 내내 그 이야기 되풀이하고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나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계속 망가지고 있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쇼로 보이는 쇼일 수밖에 없어요.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최고형 구형이라는 게 또 이것도 쇼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투기 공직자는 예를 들어서 LH 공사 같은 공공기관 공직자인가요? 공직자가 아닌가요? 아니지 않나요? 공직자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 문제도 있고 첫째 금방 딱 이거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둘째로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그 투기를 했다라고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면은 이게 검찰이 수사해서 범죄로 다룰 수 있는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죠 사실. 이게 범죄로 다룰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예요. 설령 내부 정책 결정 내용을 미리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사재기를 해서 돈을 벌었다 하면 너 내부 정보 가지고 했지라고 이렇게 수사를 해서 잡아들였다라고 치더라도 본인이 아닙니다라고 그 부정을 해버리면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예요.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 떼버리면은 내 집사람이 쓴다, 내 집사람이 산지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 자기 친인척이나 자기 뭐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를 안 하는데. 그러게요.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용 쇼가 아닐까 싶긴 하고요. 민심을 그러니까 선거용 진정시키기 위해서. 쇼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렇죠. 개판 5분 전도 아니고 그냥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5분 후가 됐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은 김상조라는 사람이 뭐였죠? 공정거래위원장 하다가 그다음에 정책실장 했죠. 예. 정책실장 자리에서 쫓겨난 게 뭐 선거가 아니었으면 안 쫓아냈겠죠.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쫓아냈겠지만 잘랐겠지만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앞으로 정의를 떠들고 뒤로 온갖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뒤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시민단체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이런저런 그 시민단체들이 전부 이제 한패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게 해서 한 자리씩 해먹은 사람들 거의 태반이 이제 그런 쪽이에요. 그 민주당 출신 아니면은 다 시민단체 쪽이에요. 근데 시민단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전에도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49대 51인데 그러면은 51이 싹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49를 희생하면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고 분열돼 버려요. 두 번째가 국가 간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기후협약 같은 경우는 각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전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한 국가 안에서만 성립하는 거지 국가 간에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유엔 같은 경우로 봐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상임위가 있죠. 5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얀마 사태가 일어났어요.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야 니네들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쳐들어가지 않는 이상. 예, 가서 두드려 패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대 간의 문제죠. 미래 세대. 예. 지금 현재 미성년자,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 태어나지 않는 애들은 자기들이 무슨 투표를 하거나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세대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한 것이 자기들의 운명을 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려요. 내가 아는 건데 내가 결정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희생을 돼야 되느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 유지되고 지탱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팩트예요. 팩트. 국가 경영을 좀 맡아서 잠시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놨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판으로 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거에 대한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 팩트를 누가 제공합니까? 그게 언론. 그래서 언론은 이른바 민주주의의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제4부라고. 그러니까 근데 언론의 핵심은 뭐냐면 팩트예요. 팩트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것도 팩트를 다 뒤틀어 놓고 왜곡시켜놓고 조작하고 선동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네. 팩트를. 그 다음에 거기 그런 팩트를 다 이렇게 뒤틀어 놓고 조작하고 선동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진영으로 갈라져서 내 편 것만 이제 선별적으로 그게 무조건 팩트라고 받아들이는데 이미 이제 젖어버렸어요. 네. 익숙해져 버렸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팩트로서 이렇게 볼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저놈이 내 편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요. 네. 저놈이 내 편이면은 저놈이 말한 것은 무조건 팩트야. 그러니까 내 편이 곧 팩트예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팩트가 아니에요. 51대 49를 보완하는 것은 언론이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팩트를 이렇게 언론이 계속 제공하고 전달을 하면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국가 간의 문제나 세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NGO들이에요. 그래서 NGO들은 그래서 어때야 되냐? 이 국가 간의 문제나 세대 간의 문제는 주로 어떤 문제가? 거의 도덕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오염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생태 문제라든지 뭐 자연보호, 동물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노동 착취라든지 저개발국이나 뭐 이런 세대 간의 어떤 세대들의 어떤 다 덤태기 뒤집어 씌우는 행위라든지 지금 막 빚을 질러댄다든지 네. 그냥 막 이렇게 경제를 엉망진창을 만들어놓고 집값을 폭등시켜놓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착취를 당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취직하고 월급 받아봐야 전부 집세로 다 뺏겨버리는데 무슨 그 힘을 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이른바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NGO예요. 그러니까 NGO는 엄청난 도덕적 존재들이에요. NGO는. 그래서 NGO도 존재가 도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NGO는 이 상권 입법행정사법과 언론과도 완전히 독립돼야 돼요.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독립. 그래서 이게 NGO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오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민주주의의 오부가 이른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도덕이, 윤리, 정의예요. 그러니까 NGO가 그런 건데 그래서 NGO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NGO를 하는 사람이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언론은 예를 들어서 팩트를 전달하니까 하다못해 구독료를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광고 수입도 얻을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NGO는 자기가 무슨 내가 NGO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수입이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수입 날 데가 없어요. NGO는. 그래서 NGO가 수입을 내놓아서 유일한 게 뭐냐면 후원과 기부. 네. 후원과 기부예요. 후원과 기부가 없으면 NGO가 성립이 안 돼요. 후원과 기부가 없거나 적으면은 돈 대준 사람 입김에 휩쓸려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주로 NGO를 누가 하냐면 갑부들이. 갑부들이 해요. 갑부들이 이제 자기 은퇴하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든지 네.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재단 만들어서 그런 NGO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의 NGO는 뭐죠? 근데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이런 데는 뭐죠? 정치. 예. 한 두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상김시대 이제 독재 정권, 군사 정권 시절에 이른바 독재에 이제 저항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NGO가 만들어졌어요. 한국은. 그렇죠. NGO가. 그러니까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NGO가 만들어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한국은 NGO가 태생부터 출발부터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리고 그런 정치 세력을 출발해서 이렇게 쭉 오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 와서 완전히 이제 기존의 이렇게 제도권과 이렇게 딱 유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말하면 공동 정권을 형성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NGO.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 세력을 출발했는데
이게 기부나 후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거의 모두가 다 예, 배를 골았어요. 처음에는 다 예, 기부나 계속, 네. 예, 처음에는 누가 기부를 해준다 그래도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예를 들어서 80만 원 받고 막. 예, 80만 원 받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아요. 지금도.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참여연대나 뭐 경실련이나 뭐 민변이나 이런 데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누가 거기서 활동을 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거나 내가 뭐 하게 해가지고 내가 참 시민단체 활동을 해가지고 NGO로서 뭔가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기 생활 유지가 안 돼요. 안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힘을 쓰는 사람은 돈 가진 사람. 예, 돈 가진 사람이거나 돈을 잘 모아오는 사람이거나 땡겨오는 자기들 뒤로 뭔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박원순 같은 사람은 돈을 잘 모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박원순 같은 사람은 또 이걸 얻어먹은 게 돈을 모아갖고 지가 써버린 거예요. 자기 출세하는데 써버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른바 이렇게 한국의 시민 단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앵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 앵벌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정의연대죠. 아, 윤미향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죠. 등쳐먹은 거. 네.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내가 뭐 20대, 30대 때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내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내가 해야지. 내가 하다 보면은 젊으니까 나 좀 한 자리 챙겨주겠지. 약간 뭐라고 말해. 이렇게 정치 세력으로 출발을 했고 정치에 입문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용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맨 밑에서 처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밑에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기도 나중에 뭐 한 자리 좀 얻어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게 없으면은 돈 80만 원, 120만 원 받고 누가 그걸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하성이나 뭐 김상현 이런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위에서 그 시민 참여연대나 경실 이런 데서 이른바 조금 이렇게 목소리 내는 사람들,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그쪽에 완전히 몸을 안 담고 있거든. 뭐 대학에 이제 교수를 하고 있거나 해서 뭔가 정치권에 가고 싶거나 네. 가고 싶은 사람이 태반이고 아니면 뭔가 좀 더 유명세를 타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참여연대 출신 인물 여기 위키에 적힌 거 보니까 화려하네요. 뭐. 예. 장하성도 있고 조국도 있고 조희연, 이재정, 뭐 그러니까 다 그런 박주민,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김상조, 김기식, 강용석도 참여연대 출신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시민단체의 특징이라는 게 거기서 튀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좀 이렇게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박원순 씨가 거의 유일했어요. 네. 다 돈을 못 모았어요. 박원순 씨가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것도 제가 이야기했죠. 네. 원래 출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네. 아름다운 재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네, 재단이 아름다운 돈이 재단. 매출이 한 200억씩 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리고 가게 하는. 대기업들로부터 이렇게 막 후원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박원순 씨가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 뭐냐면은 이명박 씨가 박원순 씨의 그 돈줄인 이 아름다운 재단을 끊어버린 거예요. 대기업들이나 재벌들이 돈을 이렇게 후원을 못하도록 끊어버린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어쨌든 한국의 시민단체 특징은 시민단체라는 것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의 그 한계, 도덕적이나 정의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치단체, 정치 입문의 하나의 수단, 통로, 악용되는 그다음에 앵벌이 수단.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에 와서 앵벌이가 더 극으로 치닫는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1990년대부터 시민단체가 이제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이렇게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90년대가 가장 활발했어요. 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시민단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먹고 살고 이제 이미 이제 뭐 대충 뭐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시민단체가 뭐 그때 만들었던 전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독재 투쟁의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서 끝났으니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시민단체 참여했던 사람들이 20대, 30대였어요. 40대만 해도. 네. 근데 30대, 40대 사람이 지금은 50대, 60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30대, 40대 때 80만 원, 110만 원 받고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도덕적인 일을 하고 있어.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뭐 좀 뭐 장하성이든 누구든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한 자리 하면 나 좀 챙겨주겠지. 근데 딱 한 자리 하니까 지만하고 다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챙겨주겠지 하는 그런 게 어떤 희망이나 기대감으로 이렇게 버텨왔는데
네. 이제는 50대 60 이제 50대 60대가 되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봄하고 다 이제 폭발한 거예요. 지금 딱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잡으니까 우르르르 하고 이제 그지 쏠려 들어가. 거기에다가 박원순 씨가 이제 서울시장 하면서 또 이제 자기가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라는 이제 야무진 꿈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를 다 챙겨준 거예요. 아, 박원순 씨가. 그러니까 다 이제 그래서 이게 한국의 그 시민단체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게 아니라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그 양아치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뭐 시민단체가 그러니 뭐 이제 없애버려야 돼.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NGO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한국의 NGO 시민단체를 어떻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킬 건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대통령 시켜주세요. 출마 선언하신 걸로 알고. 아니 대부분의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대안을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NGO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납득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시민단체가 개판이니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시민단체가 지금 자멸을 해버렸어요. 정권 바뀌면 시민단체는 이제 공중분해될 거예요. 근데 공중분해되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마이너스가 돼요.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면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향상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국민들 전체의 삶을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민주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수단이 불과하다고 그랬죠. 네. 그냥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해요. 어떤 방법, 목적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여유 있는 삶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어떻죠? 양심적이 돼요. 도덕적이 돼요. 여유가 있으면, 삶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양보를 해요. 국가 간에도 양보를 하고 세대 간에도 양보를 해요. 여유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디로 가버리죠? 49대 51로 가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진영으로 가요. 이게 49대 51이 아니라 진영으로 가요. 패거리로. 한국은 좀 더 특이한 점들이 있죠. 네. 근데 어쨌든 한국 경우에 민주주의를 이제 발전시킨다라는 게 단순히 뭐 선거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편을 든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편을 든다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이미 한국의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기존 정치권은 나라를 지금까지 이제 20세기형의 정치 특이에요. 21세기의 어떤 그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정운영 능력이 없는 집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이데올로기, 시대착오적인 이념으로서 편가르게 해가지고 친일파네 아니네, 적폐네 뭐네 이런 걸로만 싸움질을 하면서 선거하고 지금 서울시나 부산시장 보고서 봐보세요. 누가 무슨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부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전 까발리기, 뒷조사 캐기, 뒤캐기 이걸로 그냥 난장판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 정치권을 전면적으로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막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일반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21세기 한국이라는 나라를 골바로 이끌어 나가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고 여유 있는 좀 삶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쪽에서는 쓰레기라고 욕을 하고 있고 한쪽은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하고 적폐를 놓고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야 쓰레기 아니면 적폐. 골라봐야 쓰레기 아니면 적폐밖에 못 골라요. 지금 대안이 없어요. 한국에는. 제3의 대안이 없어요. 한국은 그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기존 정치권을 물갈이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책 역량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